오늘 환율이 또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1466원까지 환율이 올라갔고요. 한 달 사이에 환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390원 정도부터 1460원까지 한 달 사이에 환율이 거의 70원 정도 상승했어요. 대한민국이 가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고, 사실 이제 과거의 환율과 좀 비교를 한다면 1998년도 외환 위기 IMF라고 하죠. 그 위기 때와 2008년도 금융위기 시절과 버금가는 환율이 됐어요. 2022년 때도 잠깐 환율이 높아지기는 했었는데, 이제 2022년 때는 미국이 역사적으로 엄청난 속도의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때 환율이 이제 튀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시점들과 비교가 되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환율이 가지 않은 길을 걸어가면 많은 트레이더들의 관심을 얻을 수도 있어요. 투기적인 그런 자금들까지 가세를 하면서 원화에 하락 베팅하는 그런 에너지도 많이 모일 수가 있다는 게 더욱더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렇게 환율이 높은지를 좀 정리를 해보니까 한 가지 이유가 아니더라고요. 당연히 이 정도로 환율이 올라갔을 때는 정말 복합적인 이유가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좀 읽어보면 한국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고요. 중국과 연관돼서. 그리고 한국의 대표 기업 삼성전자의 부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도 환율과 좀 연관이 있고, 금리 인하가 좀 주춤하다는 거. 여기서 금리 인하는 미국 연준,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좀 주춤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치적인 불안함인데요.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살고 있는데, 한국이 주로 수출하는 산업들이 중국에 의해서 도전받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도전을 받았다라기보다는 냉정하게 말하면 추월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국경제인협회에서 나온 자료를 좀 봤을 때는 한국의 첨단 산업 수출 경쟁력이 2022년부터 중국에 추월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첨단 산업은 뭐냐면 전자라든가 의료 쪽 기기라든가 광학기기라든가 제약, 바이오, 항공, 우주, 모빌리티, 화학, 기계, 전기 산업, 요런 좀 분야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들어도 뭔가 기술이 많이 집약된 산업이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한국이 그래도 꽤 잘해오던 산업들인데 이런 것들이 중국에 의해서 추월당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아예 지표로 만든 게 있어요. 한중 첨단 산업 무역 특화 지수가 있는데, 이걸 보시면 지난 10년 동안에 한국은 오히려 살짝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중국은 꾸준히 상승하면서 한국을 추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이미 추월한 건 2022년부터였죠. 자,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일찌감치 전기 관련된 산업은 중국이 훨씬 더 잘하고 있고요. 기계 쪽도 마찬가지. 모빌리티는 한국이 좀 더 잘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게 아마 자동차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요즘에 중국 전기차 하는 거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산업들, 중국의 모빌리티 관련 산업들을 봤을 때는 과연 모빌리티 한국이 앞서 있나에 대해서 강한 의문이 들고, 화학도 한국이 좀 앞선다라고 나오고 있긴 한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롯데케미칼 같은 것도 그렇고 각종 중국의 화학 산업들이 저렴한 러시아의 원유를 기반으로 해서 또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기반으로 해서 정말 강하게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도 지금 이 지표만 봤을 때는 앞선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걱정되는 부분이 많고요. 전자도 이따가 제가 얘기를 해보겠지만 중국이 좀 부진한 걸로 나오고는 있는데, 전자도 그렇게 안심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더욱더 걱정이 되는 거는 이런 한국, 중국을 비교를 해봤을 때 첨단 기업의 연구 개발비 증가율이,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사이에 연평균 5.7%만이 연구 개발비가 증가를 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연평균 18%라는 엄청난 연구 개발비가 증가를 하고 있어서 지금 이 연구 개발비의 규모의 차이가 거의 4배 차이가 납니다. 중국이 추월을 했는데 중국은 연구 개발비를 4배를 더 쓰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중국이 더 큰 나라긴 하니까 우리나라보다 이렇게 되는 게 어느 정도 납득은
가능하지만 이게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수출을 잘하고 있고 중국이 수출을 더 잘하다 보니까 원래 수출 업계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그것이 장기적으로도 바뀔 만한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구조적인 문제라는 게 한국의 원화 환율이 약해지는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의 환율이 원화가 약해지는 이유는 바로 한국의 대표 기업 삼성전자의 부진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의 대표 기업 삼성전자가 한국 전체의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너무 크고 또 한국의 삼성전자가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그런 주요 벤더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의 주요 관계사, 협력사 이런 회사들의 업황까지도 사실은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주가 지난 6개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큰 기업이 지난 6개월 동안 30% 정도 큰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부진 원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삼성전자는 뭐 다른 것도 만들긴 하지만 반도체 위주로 얘기를 하자면 삼성전자의 본진과 멀티가 있을 것 같은데, 스타크래프트식으로 표현을 하면 삼성전자 반도체 산업의 본진은 레거시 반도체입니다. 레거시 반도체는 뭐 컴퓨터나 핸드폰에 각종 들어가는 메모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그냥 메모리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요즘에 아주 핫한 엔비디아 인공지능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 HBM과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해서 레거시 반도체라고 요즘에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기존 산업인 레거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큽니다. 일단은 레거시 반도체 사이클이 저무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나타낼 만한 징조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사실 최근에 레거시 반도체 대표 기업 중에 하나인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서도 이 부분이 또 부진한 점들을 보여주면서 마이크론의 주가도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요거 얘기를 좀 해보고, 또 HBM,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삼성전자의 멀티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미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 반도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엔비디아가 만드는 이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특수한 반도체인 HBM이 있는데, 자, 이 HBM이 도대체 언제 엔비디아한테 납품이 될지, 쉽게 말해서 이거 자체가 되게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의 큰 부진의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레거시 반도체 부진은 당장 단순하게 봐서는 레거시 디램의 가격을 보면 되는데, 이 디램 가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7월 이후로 그냥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론에서도 레거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가이던스들을 또 보이고, 이런 것들이 또 삼성전자에 영향을 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진에서 털리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 전자 장비의 수요, 반도체의 수요가 전부 다 인공지능 반도체로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레거시 반도체는 돈을 덜 쓰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반도체에는 돈을 더 쓰고, 이런 상황으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이 레거시 반도체가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그냥 이렇게 업황 자체가 꺾이는 것도 힘들지만 여기에 하나 더 얹어서 중국 기업이 레거시 반도체의 경쟁자로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XMT라는 이제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 있는데, 얘네가 점점 시장 점유율이 상승을 하고 있고, 디램 생산 능력 기준으로는 거의 이제 3위라고 알려져 있는 미국의 마이크론 턱밑까지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레거시 반도체의 어떤 경쟁력을 쌓게 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정부의 보조금, 그리고 내부에서 이제 수요가, 중국은 어쨌든 이런 반도체 수요를 내부적으로도 소화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억지로 끌고 가면서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러면 전통적으로 이런 레거시 반도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개의 회사가 거의 독과점을 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경쟁자가 하나 추가된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악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뭔가 무한맵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중국이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걱정이 더 깊어만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삼성전자 파운더리가 또 부진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라는 건 이제 쉽게 말하면 어떤 반도체를 설계를 했을 때 대신해서 만들어주는, 제조, 생산을 하는 그런 거를 이제 파운드리라고 하는데요. 삼성전자가 야심차게 시작을 했었고
2011년만 해도 시장 점유율만 봤을 때 TSMC가 2011년만 해도 시장 점유율이 35%였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TSMC의 시장 점유율은 66%까지 상승을 했고요.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은 13%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 부진에 한 몫을 더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말했던 이 HBM, 삼성전자는 도대체 엔비디아의 HBM을 언제 납품하냐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도 삼성전자의 HBM 승인을 위해 최대한 빨리 작업 중이고, 사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벤더가 하나의 회사가 아니라 여러 회사가 되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경쟁을 시키고 가격 협상권도 더 엔비디아한테 있을 테니까. 근데 엔비디아는 하고 싶은데 이 소문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HBM 기술력이 매우 뒤처진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 거고, 사실 뭐 소문이 아니라 만약에 삼성전자 HBM 성능이 좋았으면 진작에 엔비디아에서 삼성전자의 HBM을 사용을 하고 있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시장에 엄청난 걱정을 끼치고 있고, 삼성전자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다라는 얘기도 있죠.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최고 경영진들이 대부분 다 재무 위주로 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삼성전자 최고 경영진이다 보니까 기술 개발을 게을리하면서 생긴 일이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다라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이 최근에 이제 인사가 개편이 있었지만 개선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걱정 더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원화가 약한 이유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거가 또 약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자, 트럼프랑 도대체 환율이랑 무슨 상관이냐? 왜냐하면 트럼프의 대표 정책이 바로 관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관세를 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대표적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가 바로 중국과 한국이죠. 자, 근데 이제 중국 얘기를 제가 또 왜 하냐면, 중국에게 관세를 때리면은 중국의 제품이 많이 안 팔리는데, 사실 한국이 중국한테 중간재라고 해서 어쨌든 중간에 있는 부품들을 또 중국에 수출을 하기 때문에 중국의 대미 수출이 부진할 경우에 한국이 이제 원쿠션 먹은 거긴 하지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직접 한국 입장에서 다이렉트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미국의 정치적인 변화가 또 한국 원화의 악재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단기적인 시장의 악재는 뭐였냐면 바로 금리 인하의 이 기세. 그러니까 여기서 금리 인하라는 거는 미국의 연준, 미국의 달러, 이게 금리 인하가 주춤한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또 하나의 악재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하는 시장의 예상만큼 했는데 12월 FOMC라고 해서 이제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에서 연준의 높으신 분들이 2025년에 경제 전망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발표를 했는데, 그 경제 전망치를 보면은 미국 경제는 조금 더 성장을 하는 것 같고, 또 물가도 좀 더 높아질 것 같으니까, 그 지난 예상에 비해서 더 높아질 것 같으니까 금리 인하를 원래 100bp, 그러니까 1%포인트 정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시장과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반토막을 내서 내년 금리는 1년 동안 50bp만 금리 인하를 할 거다, 이렇게 시장과 얘기를 했어요. 이게 시장에서 상당히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또 달러는 더 특히나 환율에도 영향을 많이 준 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달러화가 금리 인하를 덜 한다. 금리 인하를 그냥 덜 한다라는 거는 달러를 좀 덜 푼다. 달러를 덜 풀면 달러가 더 희귀해지겠죠. 달러가 더 희귀해지면 달러가 더 강해지고, 달러가 더 강해지면 원화는 약해진다. 요런 흐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또 마지막 결정타는 제가 여러 번 다루긴 했지만 바로 정치적인 불안함입니다. 자, 최근에 12월 초에 갑자기 정말 예상도 못한 비상계엄이 있었고, 이 비상계엄이 제가 느끼기에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은 선진국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이머징 마켓이었을까, 신흥국이었을까,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경계에 있다고 많이 느끼기도 했을 것 같은데, 이런 비상계엄 이벤트들이 적어도 외국인들의 인식 속에서는 한국 그냥 신흥국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자, 근데 최근에 이런 정치적인 이슈 중에 하나는, 뭐 제가 정치 유튜버가 아니니까 이걸 디테일하게 다루고 싶지는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자 땅땅땅 시켰고, 사실 이제 절차적으로 보면 탄핵이 실제로 되려면 헌법재판관 6명의 만장일치가 필요한데, 자 이게 뭐 6개월 내로 발표를 한다라고 얘기가 있는데, 이 만장일치가 시장에서 생각하기에는 이게 만장일치는 좀 무리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헌법재판관 중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친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무리이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헌법재판관이 원래 공석이 있었고, 그러니까 추가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여야가 갈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 자체가 정치적인 불안함을 가중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은 과연 와도 괜찮은 곳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밖에. 한국은 투자해도 괜찮은 곳인가, 한국은 와도 괜찮은 곳인가, 환율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불안하니까 일단 비는 피하고 보자, 일단 악재는 좀 피하고 한국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으면 나중에 투자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환율이 왜 이렇게 높을까요? 한국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 한국이 원래 국제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던 역할을 중국이 대체해 나간다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표 기업 삼성전자의 부진이 있고요. 또 트럼프의 당선, 그리고 금리 인하 주춤하다는 거, 그리고 정치적인 불안함인데, 그나마 그냥 제가 좀 긍정 회로를 돌려보자면 적어도 한 4번이랑 5번 정도는, 물론 이제 4번도 두고 봐야 알겠지만 특히 5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는 6개월 내로는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트럼프 악재도 그냥 빨리 반영됐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3, 4, 5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라고 그냥 긍정 회로 돌리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문제는 1번과 2번인 것 같아요. 특히 1번이 저는 가장 큰 문제. 사실 이제 1번의 문제가 2번 삼성전자랑 연결이 되긴 하지만,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산업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의 문제. 왜냐하면 중국과 경쟁하는 것들은 언제나 연전 연패를 거듭했거든요. 그럼 한국은 그걸 어떻게 바꿔낼 것이냐에 큰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국가적인 대응까지 뭐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고, 우리 개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를 좀 보면, 한국 주식만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환율을 수혜를 보는 종목들, 그러니까 수출을 많이 하는 종목들을 일부 보유하면서 환해지라고 하죠. 그런 거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최근에 시장의 주도주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이 깔려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하다. 이런 관점이 좀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어쨌든 저는 한국의 투자자라면 달러화로 된 자산도 일부는 보유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부가 중요해요. 전부 다 환전해서 갑자기 오늘 하루 만에 다 환전해서 달러 올인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일부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제가 늘 환전과 관련된 질문 받을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고, 사실 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환전은 절대 한 번에 하지 말고 나눠서 환전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환전을 한 번에 한다라는 거는 환율에 대한 강한 예측력도 필요하고 또 인사이트도 필요한데, 그런 걸 갖기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시장을 앞서는 게 아니라, 특히나 환전에 대해서는 시장에 뒤처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시장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분할해서 환전을 하면 중간은 갈 수 있다. 중간만 가도 환전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좀 다음번에는 긍정적인 소식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